지역구 숫자를 갖다가 뭐 늘리고 비례대표를 늘린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그리고 지방자치가 지금 이미 온전하게 실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 국회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러 가지 겪는 고충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게 뭐 지역에서 그 참 시장 군수랑 뭐 충돌되는 일이 없나 뭐 이런 것도 자체가 국가의 국정을 책임져야 될 국회의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두 가지 다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역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다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는 중대선거구제로다가 이건 우리 당 의견이 아닙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미 2017년 4월 14일 날 발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역구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다만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김종각 우리 입법조사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한국적 선거구제를 만들어야 된다. 복합 선거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인구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그 소선거구제 성격과 중대선거구 성격을 가미해서 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떤 의원님 지금 5군데 시군을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분한테 7군데 8군데를 둘이 돌아다니라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2명을 뽑으려면 시골 같은 데는 한 글쎄 대도시로 하면 한 15군데 정도 시군을 합해야 2명 정도 뽑을 때 나올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강원대 교수님 그리고 김종각 조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세요. 먼저 강원택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례대표의 의석 증대는 지금 현재 공천 방식을 가지고는 성사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아시는 대로 사실상 뭐 과거 정부 경우를 보면 대통령이 사실상 뭐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 그냥 갖다 앉히는 형태가 된다면 그건 이제 또 다른 그건 정말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공천 방식이 얼마나 이제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이 되느냐, 민주적 절차를 얻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거 사실 전제로 하고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김학용 의원님이 가졌던 고민이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른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느냐 도농복합제가 충분히 수긍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혹은 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없느냐? 과거에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중대선거구제를 해왔습니다. 5명, 7명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돈선거라든지 혹은 정치 부패로 이어지고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복수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구에 5인 선거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한나라당 계열에서는 분명히 아마 4명, 5명 공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5명을 예컨대 공천을 했다고 하면 과거에는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이 뭐 자유한국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강세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정당을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를 전달하기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누가 누군지를 구별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의 투표 선택의 기준이 정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거 비용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인 선거구에 5명이 나오게 되면 모두가 다 뭐 자유한국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당 공천을 받고 나오게 되면 사실은 당의 공천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는 한 표를 찍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선거 경쟁은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후보자 간 경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개인의 선거운동, 개인의 선거운동 조직, 개인의 선거운동 노력, 개인을 알리려는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5인 선거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선거구보다 5배 넓어진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각 지역마다 사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피해집니다. 그럼 사조직이 불가피해지면 그만큼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돈의 문제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거기에 파벌 보스가 이제 나타납니다. 파벌 보스가 나타나서 거기에 힘들어하는 자기 개파관 혹은 신인이라면 내가 정치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 대신 너는 나한테 정치적 충성을 다해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게 일본의 파벌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결국 파벌 보스의 역할은 뭐냐면 돈을 조달하는 거죠. 정상적인 형태로 돈 조달이 안 되니까 정경유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나카 총리가 결국은 총리 시절에 못 마치고 록히드 스캔들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파벌의 수장입니다. 다나카, 록히드 마틴 스캔들, 사과와 유빙 스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선거제도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정경유착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고민 끝에 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겠다. 그래서 90년대 초에 지금 우리와 비슷한 모습의 병립형 선거제도, 그러니까 지역구와 처음엔 이제 3대 2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석, 200석 정도, 지금 이제 숫자 좀 조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됐고, 그 이후에 사실 그와 관련된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또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너무 작은, 아까 우리 김요갑 조사관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과거 유신 때나 5공화국 때 했던 것 같은 2인 선거구제는 그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넓게 하자는 게,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게 소수 정당에게도 기회를 주자라는 건데, 2인 선거구일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대구나 뭐 광주나 이런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같은 당이 2명이 다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나머지 지역 같으면 아마 2개의 거대 정당이 하나씩 나눠 갖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크려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그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예컨대 5인 선거구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5인 선거구를 했는데 갑자기 그 표가 3명한테 몰려서 40%, 30%, 20%로 3명이 얻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40%, 30%, 20%를 얻은 그 3명은 당선이 확정이 됐고, 나머지 2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나머지가 10%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뭐 4%, 3%, 2%, 2% 이렇게 되면 한 3, 4%로도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득표로도 당선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 결국 그 지역구에서 3%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대표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충분히 고민하신 결과라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의 사례나 그동안에 학계에서 해왔던 연구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정치의 긍정적인 부분은 좀 우려되는 측면이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공청회 자리니까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학용 위원님 아까 의견에 김종갑 조사관님 말씀하십시오. 중선거구제가 이제 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강원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간 이제 경쟁 과열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낮은 득표로도 이제 당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만 보면 도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초과 의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연동형하고 결합했을 때는. 그리고 사실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된다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단기 이양식을 채택하고 있는 그 말타 같은, 아일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선거구당 선출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또 후보 간 경쟁 과열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도 이제 복합 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MMP 연동형 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뭐 사례가 물론 굉장히 극히 이제 드뭅니다, 사실. 중선거구제 방식 자체가.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만 가지고 장단점을 유형화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 이용과 이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는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확대하더라도 좀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작정 넓히기만 할 게 아니고 확대하되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중선거구 자체는 이제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보다는 이제 의원 구성의 뭐 다양성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사표를 줄이고 어떤 비례성을 높인다라는 측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진술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종갑 조사관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신이 아니고 우리 정개특위나 국회 내에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서 그동안에 연구한 바를 말씀하시도록 배려를 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발표들 감사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렵겠습니다만 개헌과 더불어 30년 이래 가장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싶고, 여기에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정치의 발전과 국민 통합에 관심이 있으신 오늘 참여해 주신, 발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과 또 많은 역할도 또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뭐 다 아시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대국민 설득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권들의 동의를 얻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국민 설득의 문제는 아까 강우진 교수께서 발표문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50% 남짓의 투표율에 또 사표율이 50% 안팎인 상태, 그러니까 4분의 1짜리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치권의 동의 문제인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특위위원님들하고 얘기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어떤 분이 현재 선거제도로도 일당 독식 싹쓸이인 적 없다. 다당제의 흐름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참 좋은 포인트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과거에 우리가 어떤 때는 싹쓸이를 해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졌었는데 하는 향수를 솔직히 말해서 현재의 중요 정당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현재 제도로도 그런 흐름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좀 우리 스스로가 반추해보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일테면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정치권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좀 초점을 맞춰 설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승자 독식 소선거구 제도는 소수 세력의 존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성 정치 세력, 양대 정치 세력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17대 총선 열린우리당이 38% 득표해갖고 51%의 의석을 가졌습니다. 선거로 절대 과반을 넘긴 아주 드문 사례고, 18대 총선은 한나라당이 37.5%의 득표를 가지고
또 51%의 의석을 점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소수정당은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 뭐 민주노동당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상대적으로 패배한 주요 정치 세력 한나라당 17대 총선에 비하면은 35.8%로 열린우리당보다 득표율은 3%만 줄었는데 의석에서는 40.5%로 10%가 줍니다. 18대는 역으로 한나라당이 37% 갖고 51%의 의석을 가졌는데 통합민주당은 25%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보다 12%를 덜 얻었는데 의석에서는 27%로 되니까 24%로 배로 벌어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정치 세력 간에 이 문제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성, 등가성을 높임으로써 싹쓸이를 없애자. 그 대신 이렇게 없애는 대신 얻어지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개혁을 하면은 폭망도 없다 하는 것을 좀 잘 좀 쉽고 설득력 있게 근거 있게 좀 우리가 논의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전히 이 지방 그 싹쓸이의 문제가 온전되고 있는 게 소위 지역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뭐 지역별 그런 저기에 대표적인 모델은 못 됩니다만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에서 불과 50몇 프로 얻었는데 98%를 얻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가 넘는 득표를 얻었는데 의석은 딱 지역구에서 한 석을 갖습니다. 아마 그 역에 들 게 경북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도 민주당이 아마 20% 안팎은 얻었을 텐데 한 석도 못 얻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례대표제를 강화한다는 것에 좀 큰 공감대가 있고 또 동의들도 폭도 큰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특히 한국 정치의 특성인 지역주의를 완화 극복하는 장치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우리 발제자님들이 계시면은 좀 한 분이나 두 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발언을 안 하신 세 분 중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강유진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또 박상원 선생님 이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부를 한다고 하면 권역별보다는 전국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전제는 이 명부를 작성할 때 이제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 20대 총선과 19대 총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비례대표 결정 과정에서 각 정당의 스캔들이 반복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비례대표 결정 과정에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비교적 성공 사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전국 사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중앙이 모든 걸 독점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지역의 정치인들이 과연 중앙에서 이 명부를 작성했을 경우에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권역별로 만약에 명부를 작성해서 그렇게 권역별 비례대표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실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독일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만 저희는 이렇게 이제 이 권역별로 정치적 대표 자체를 제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일정 정도 시행하고 난 다음엔 지역주의가 오히려 강화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양자의 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건 여러 가지 점들을 다 고려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명부는 권역별보다는 전국 단위 명부가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어서 박상훈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알버트 허시만이라고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좀 그 개발도상국 경제적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콜롬비아를 갔는데 콜롬비아의 경제 정책이 어떤 한 가지 이 목표만 추구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경시하면서 좀 그런저런 쪽에서 좀 소소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 경제장관을 만났을 때 좀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좀 하시지. 그래서 학자들도 좀 참여시키고 전문가들도 좀 참여시키고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 경제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돈도 없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하면서 나머지 이 소소한 문제들은 개선해 가는 게 우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걸 그 알버트 허시만 교수가 자기 책에 서문에 쓰면서 이제 학자가 갖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전 조금 지금도 기억이 좀 납니다. 뭐냐면 저는 그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례성을 높이는 쪽의 방향, 적어도 유권자의 투표에 가깝도록 의석을 만드는 그 정도의 우리가 합의가 있다면 그 방향의 목표에 충실하면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선거구의 크기를 1로 할지 2 내지 5로 할지, 아니면은 권역별처럼 우리가 독일처럼 오래된 지역의 전통이 없더라도 약간 좀 지역을 가로질러서 6개 권역으로 하고 하는 건 전 얼마든지 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만 달성된다면 그거는 부작용이나 단점이 있어도 전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 제도 개혁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권역별 전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모색된다 그러면 그것이 갖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선거구제, 만약 그것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의 합의에 몇 개 정당들의 사활적인 필요를 좀 충족해 준다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해 보면서 좀 소소한 것들도 개선해 가는 게 그게 법의 원리지, 우리가 지금 헌법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깐만, 우리 장영수 선생님 지금 그 권역별이냐 전국이냐 이 논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예,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의 의사를 이제 그대로 의석수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의사 전달에 있어서 어떤 왜곡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강원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현실적인 관점과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를 놓고 볼 게 아니라 지금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했다면 그 비례성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도 얘기되고 도일식 연동형도 얘기가 되고 석패율제도도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 이것을 이제 또 따져보고, 즉 이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체를 갖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 평가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절대적으로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원태 선생님 손 드셨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120석으로 늘린다고 하면 6개 권역이면 한 20개, 평균 20석, 수도권이 많이 가질 테니까 좀 적은 데는 한 12석부터 한 30여 석까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권역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연동형이 되는 경우입니다. 연동형으로 말하자면 전국의 정당 득표로 의석을 배분하고 그걸 지역으로 보낼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역별 의석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초과 의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과대대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동형일 경우에는 명부를 만드는 거는 전국적 단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권역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부 작성의 방법을 그냥 권역을 고려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상북도 대구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서 명부를 작성하고 거기에 이제 지역별로 로테이션을 하든지 하는 형태로 권역을 명부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의 배분은 전국적 단위에서 만들어지게 되지만 실제로 나눠지게 되는 그 의석의 배분은 그 지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박상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그런 뭐 테크니컬한 데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뭔가 하여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좀 빨리 합의를 해주시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테크니컬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교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우진 교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서로 이제 좀 조응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독일 측의 연동형 비례제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현실적으로 경험적 사례로 볼 때 연동형이면서 대통령제와 결합한 사례는 대단히 작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 박상훈 학교장님께서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이게 비례대표가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뭐 가볍게 뭐 좀 터치를 하시고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우리 강우진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제에서는 이 비례대표 선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본인 주장보다는 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박상훈 학교장님께서도 좀 상호간의 비판적인 의견에서 본인 주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강우진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먼저 제 입장은 뭐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확대해야 된다는데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를 확대했을 때 그걸 연동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면 일본과 같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병립형으로 할 것인가라는 이제 쟁점이 있는데 연동형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통령제와 결합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긴장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에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경험적 사례를 우리가 고민한 다음에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도입했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뭐냐면 독일 사례만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사실상 예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의회제 나라고 대통령제와 결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긴장의 문제를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박상훈 학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도론의 핵심은 그 사회가 그런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장단점이나 부작용을 견뎌낼 수 있는 조건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몽테스키에가 제도를 말할 때는 제도 자체의 정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부터 사실은 제도론이 출발했다는 게 먼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제도는 만약에 제도 자체가 이상적인 게 있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지금의 120개 나라 정도가 선거제도는 대부분 수렴됐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제도는 늘 그 사회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혼합형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꼭 이런 제도가 있고 저런 제도가 있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제도의 패키지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제는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식 대통령제와 남미의 대통령제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대통령제인 면도 있고 또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사실 뭐 의원들도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의원내각제고 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회중심제적인 뭐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요청 자체도 의회와 대통령제의 좋은 결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 정치나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제도도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왜 마이크가 넣어드리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그 대통령제에서는 꼭 그 양극화된 그런 그 거대 정당이 아니더라도 뭐 3개 내지 5개 그런 소수 정당화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선택의 문제다. 네. 그리고 우리 김종갑 우리 입법조사관님 지금 이제 중선거구제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에 관심이 이제 있으신 거죠? 제가 뭐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모델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주된 내용을 거기에 이제 할애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본이 이제 중대 선거구제를 적용한 비례 선거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일본? 일본. 예. 일본은 지금
중선거구제가 사실은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94년인가 시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갔죠. 예.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비례 선거제와 이거 연동형 비례 선거제와 그다음에 중대 선거구제는 하나의 뭐 선택 사항이다 그렇게 중대 선거구 자체가 예. 그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대선거구제가 그러니까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비례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비례성하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구 크기에 따라 크기에 달려 있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우리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129대 1 경기도의원 그다음에 또 서울시 구청장에서 24대 1 이런 식의 비례성이 없는 거죠. 소선구제니까. 네. 만약에 중대선거구제였다면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죠. 예. 예, 훨씬 더 이제 비례성이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 자체가. 예. 뭐 그런데 정당의 다양성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비례성이 강화되는 거죠. 그 자체가. 예. 거기에 이제 또 비례 선거제를 가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그것은 중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예. 그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사실은 비례제가 대선거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구를 확대하면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거구제를 광역화하고 그러면 연동형이든 뭐 병립형이든 사실은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뭐 예, 알겠습니다. 중복된다고 보는 예.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수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데 사실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거론은 하셨는데 본인의 의사를 뚜렷이 안 밝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또 비례대표 명부 작성 방식의 개선, 또 비례대표원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 또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의 연계성 강화, 또 그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좀 생각하는 이런 식의 모델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과연 이 성공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 갖춰지고 독일만큼 운영한다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도 자체가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 줄이는 것에 합의할 수 있겠느냐. 요거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명부 작성, 뭐 일종의 공천이 되겠죠. 여기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고정명부가 아니라 가변명부로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다 정당을 투표하는 게 아니라 뭐 후보자 누구 해가지고서 거기에 나온 표를 합산해가지고 순위를 갖다 이제 변동시키는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랬었을 때는 뭐 의원님들이 그걸 수용하는 것과는 또 별도로 국민들이 과연 그 개개의 후보자들 수십 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알고 판단해가지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도 또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한데 성공 조건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갑 조사관님의 입장은 주문 생산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진술해 줄 분이 거의 찾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저희가 주문해서 오늘 와주신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이해를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발제문에 근거해서 그 조금 세세한 질문을 한 분씩마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권역별로 적용할 것이냐, 이제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비례대표를. 그 저는 이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구도 해소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전국적으로 하면 보완제적인 요소로 지역구도 해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권역별로 하는 것이 맞다. 그 권역별로 해도 충분히 계층성의 문제, 또 소수의 배려라든지 또 직능 대표 이런 부분 얼마든지 가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노동자가 많은 공업 지역에는 또 노동자 비례대표를 많이 하면 되고요. 또 농촌이 많은데 농촌 또 그 비례대표를 또 하면 전국적으로 그게 이제 다 골고루 편제가 되고 또 정당이 그냥 그 뭐 그것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을 다 고려해서 권역별로도 배치를 하면 그런 그 문제들은 다 상당 부분 시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권역별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강우진 교수님께는 주로 이제 강 교수님께서는 그 연동형을 했을 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이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책임성의 저하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바를 좀 배경에 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충분히 그런 이제 저는 우려를 할 수 있다 보고요. 그런 면에서 그 이제 인용을 11페이지에 하셨는데 남미에서 보면은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이 매력적인 평가가 아니다라고 이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남미적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남미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실패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적인 선거제도가 어떤 것이 도입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택 교수님께는 어쨌든 의석수 증가가 이제 뭐 수반이 돼야만이 비례성의 선거제도를 현실적으로 이제 도입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 뭐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의석수 증가에 대한 그 방안이 있겠는지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예산은 이제 동결시키고 총액은 그대로 두고 뭐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도 되고 또 박상훈 교수님은 좋은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의석수 증가에 대한 동의율을 높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강 교수님께서는 좀 다른 뭐 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종갑 우리 조사관님께는 뭐 이제 주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 소신하고 다르다는 걸 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연동형과 중선거구제를 결합을 이제 하셨고 또 도농복합제를 하셨는데 우선 이제 질문 드릴 것은 연동형과 중선거구제가 결합이 되면 표심의 왜곡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우려. 예를 들면 20대 때 중선거구제를 연동형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중선거구제가 이제 몇 명을 뭐 지역구마다 뽑느냐 이거는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일간지에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르면은 저희 당이 3당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나 정당의 득표율이나 지역구의 당선자 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당은 모르지만 3당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정당의 또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도 이거는 표심 왜곡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연동형과 중선거구제를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은 상당히 이거는 좀 우려된다.
그 부분을 이제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농촌에서 소선거구제,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 아직도 이제 지역주의 정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 일수록 지역 정서적인 기반이 좀 더 강하다고 했을 때, 현재 그러면은 그 지역 정서, 지역의 정치적인 정서에 따르는 각 정당별 거점들이 다 있는데, 그게 농촌에서 선거에서 소선거에서 극대화되면은 이 지역주의 극복에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정치적 면에서 온전하거나 또 강화될 수 있는 근거지로서의 그 농촌 선거구가 소선거구제가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냥 기운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상훈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은 31페이지에 이제 그 양극화된 양당 체계 때문에 문제였다, 한국 정치가. 그래서 3당 이하 정당들이 역할이 커서 문제인 적은 없었던 바, 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88년도에 선거를 되돌아보면은 자민련이 있었습니다. 그 자민련이 사실은 88년도 4.16 총선 때 그때 공화당 그죠, 자민련 전신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88년 선거는 각 지역별로 어떤 그 대표하는 지역 정당 또는 보스의 정치적인 정세에 결합돼서 표심이 표출되었지, 그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공화당을 지지했던 당시의 충청도 민심이 보수적이어서 공화당을 지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민정당의 그 대별되는 야당의 하나로서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화당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화당이 이후에 3당 합당을 하면서 한국 정치가 상당히 왜곡되는 데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공화당은 그 충청도민이 그 당시에 지지했던 야성을 발휘해라는 그 주문에는 전혀 배치된 결과로 갔거든요. 20대에서도 국민의당도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뭐 다른 분들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게 이제 분당이 되면서 또 일부는 이제 보수당하고 보수적 성향이 있는 분들하고 또 같이 결합이 된 측면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3당 이하의 정당들에 의한 그 유권자들이 원래 그 당이 기대나 정체성에 대한 기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바라는 걸 해왔다, 역할을 해왔다 한 점에서 꼭 문제가 없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이 3당 이하의 정당에 의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정당 개편, 정치 뭐 어떤 전대 개편 이런 거로 인해서 거의 많은 그 정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게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나라 아닙니까? 3당 이하의 정당일수록 정당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으로 장민수 교수님께는 헌법과 선거법의 연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현재는 지금 선거법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연계를 이렇게 하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쨌든 헌법 개정과 무관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은 국민 여론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잘 같이 가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욕심이 좀 많은 것 네, 질문 말씀 감사드리고요. 강우진, 강원택, 김종갑, 박상훈, 장형수, 진수린의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분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답변할 게 만약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사례는 우리 뭐 강훈택 선생님 전문가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뭐 미국이 예외적인 사례라고 그랬지만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남미의 대부분 대통령제지만 대통령제 중에 성공적인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말씀하신 우루과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성이나 저 성과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건 여전히 논쟁적이고요. 이제 대조적으로 볼 때 당연히 아까 제가 이제 통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대통령제의 제도 특성과 다당제가 만약에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잘 맞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 19대 국회 이후에 20대 국회까지 특히 20대 국회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협치를 기대했지만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초과 의석 문제입니다. 사실은 초과 의석 문제는 물론 제도적인 작동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 작동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정치적 불신과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비례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역별을 연동형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우리 김종갑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지만 예를 들면 불비례를 보정할 수 있는 병립형도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적인 대안이 있다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논의는 왜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진행됐던 선거제도 개혁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는가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런 면에서 병립형을 연동형을 도입해서 성과를 낸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를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미 사례 이제 두 가지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볼리비아와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이유로 연동형을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지역 갈등 문제 때문에 이 연동형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오히려 연동형을 통해서 지역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지역 균열이 오히려 강화된 케이스고요. 베네수엘라는 중앙이 모든 걸 독점했기 때문에 독일 사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과의 그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을 도입했는데 중앙이 여전히 모든 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만약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한국의 정당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과 같은 경우는 이제 PR과 오픈 리스트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권자들이 직접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 제도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비례성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PR을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과거의 경험들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도 개혁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으나 달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 분석해서 한국에 가장 맞는 최적의 제도를 좀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택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진술자에 비해서 최 의원님이 저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의원수 증가를 하지 않으면 비례대표제나 선거제도 바꿀 수 없다고 일반 그 외부의 특강을 나갔을 때 많은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피부로 감지되는 거는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국회의원 수 늘리자 그랬다가는 거의 엄청난 비난과 이러다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들 정도로 이렇게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4, 5년 전과 비교하면 의원수 정서와 관련된 여론도 예전하고는 좀 같지 않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 부분 관련은 저희들 학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와 계신 언론인들도 좀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권에서의 합의인 것 같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어느 특정한 정파나 이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 불가피하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솔직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양해를 구하는 게 일단 우선인 거. 그러려면 이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갖춰지게 되면 대통령이 또 그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불가피성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게 되면 조금 더 그게 효과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까 우리 원혜영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전국적인 그 명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듣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우리가 명분상 지역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거제도라는 게 필요하고 또 의원수 증원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나눠주는 기준은 결국은 권역이 되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종갑 조사관님. 연동형에서 표심이 왜곡됐다라면은 초과 의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과 의석이 발생했다는 건 이제 그만큼 초과만큼 불비례가 발생하거든요. 초과는 과대대표되는 의석이기 때문에. 근데 중선거구를 이제 연동형에 적용하면은 초과 의석이 줄어듭니다. 초과의 발생을 이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표심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사실 중선거구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소선거구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납니다. 이게 지역주의 완화라는 것을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고 경쟁 정당의 의석을 못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지역주의를 규정한다면 소선거구와 연동형의 결합 방식도 그 비지역주의 정당도 충분히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일식으로 연동형을 적용하면. 다만 이제 중선거구 방식을 이제 연동형으로 적용하면 그만큼 초과 발생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소선거구에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이제 뚜렷한 이유는 처음에 권역별로 이제 의석을 할당할 때 총의석을 인구비례로 할당합니다. 그래서 득표와 무관한 인구비례로 할당하기 때문에 뭐 비지역주의 정당, 뭐 군소정당, 경쟁정당도 이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훈. 일단 저기 위원님, 진술인들 답변 듣고 보충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3당과 4당이 있는 정당의 문제는 하나는 개별 정당에 대한 차원이 있을 수 있고 그 3당과 4당이 있는 정당제에 대한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개별 정당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그 개별 정당의 출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는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개별 정당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투표자들의 어떤 선호나 여망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이 스스로의 자신의 가치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데에는 양당제적인 어떤 구조나 그 제약이 이제 컸다고 봅니다. 3당 합당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제1당이 거대 정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정당 위로 양당제를 만들고자 했을 땐 특정 유권자들의 선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그 자율성을 지키지 못한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88년에서 90년 사이의 일이라면 97년에서 또 98년은 또 아까 말씀하신 공화당과 그 이후에 자민련은 이제 새천년 민주당과 이제 그런 방법으로 소위 IMF 이후의 개혁을 위해서 또 힘을 합치게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정당의 선택을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그런 정당에게 그런 자율적인 어떤 그 발전의 기회를 제약했던 정당제에 대한 문제를 더 중시한다면 결국은 1, 2당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책임이 부과돼야 좋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공화당은 지역주의 정당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8년 선거에서 공화당 표가 가장 많이 나온 데는 경북하고 강원도였지 사실은 충청도에서 그렇게 많은 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공화당이 결국 이런 정당 구조에서는 각 당이 지역주의 동원밖에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정당들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된 면도 우리가 좀 고려한다면 애초부터 좋은 정당이 될 수도 있는 싹이 지역주의적으로 이렇게 몰려가게 만들거나 거대 정당 중심으로 재편되게 만든 그 정당의 어떤 체계의 힘을 우리가 좀 선거제도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좀 논의의 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장영수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선거법제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뭐 헌법 개정까지 함께 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이게 정치개혁특위지 뭐 개헌특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이제 헌정특위에서 이 연계성 때문에 함께 논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문제도 뭐 향후 헌법 개정을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서 검토는 돼야 되지 않느냐. 예컨대 결선 투표제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거 뭐 헌법 개정 때문에 안 되니까 아예 검토하지 말자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플랜 A, 플랜 B 해가지고 헌법 개정하고 연계된다면 이쪽으로, 안 된다면 이쪽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지난 3월 26일 발의돼서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언급됐던 부분이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그런 의미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관악갑의 김성식 의원입니다. 제도 논의를 할 때 제도 자체의 정합성을 자꾸 차지를 하지 말고 그 사회적 조건이나 정치적 현실을 보면서 잘 따져봐야 된다는 뭐 여러 진술인들의 말씀이 저는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 정치 현실을 놓고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어디로 가보자. 그리고 또 그게 감당 가능하고 합의 가능하냐. 저는 논의를 이렇게 좀 좁혀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진술인 모두에게 한번 짧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상훈 학교장님부터 해서 좀 짧게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국 정치는 그 각자 자신의 정당이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유권자의 다양한 집단들의 어떤 선호와 열정을 공공정책을 통해서 잘 발휘하기보다는 상대 정당의 잘못을 어떤 근거로 삼아서 자기 정당의 어떤 정당성을 이렇게 인정받는 좀 약간 좀 양극화된 양당제가 한국 정치 발전을 조금 저해하는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당 선거 결과 몇 개의 정당의 시민들의 선호가 나눠서 이렇게 표현됐다면 그것을 의석을 통해서 좀 비례적으로 좀 반영되게 하고 그 결과가 공공정책을 다투는 의회 정치 안에서 그 규모만큼 반영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좀 우리나라 정당 정치도 이렇게 대통령에 매달려 있거나 대통령에 대한 선호를 둘러싸고 뭐 친과 반자를 붙이는 그런 정치적 어떤 오명을 벗어나서 각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뭐 정치 발전이든 사회 발전의 목표에 충실하고도 정당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선거제도가 열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장영수 교수님 이제 짧게만 말씀.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한 가운데서 제도를 개혁을 한다는 건 뭐 실패가 이 정도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통해서 변화 내지는 이제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접점을 찾는 것들이 의원님들의 이제 역할 내지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제일 긴요한 과제다. 그 얘기가 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쭉 얘기 나왔던 것처럼 비례성 강화한다라고 하는 화두 자체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두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어떤 제도 속에 구현시킬 것이냐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합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권역별이냐 연동형이냐 등에 대해서는 뭐 탁상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른 진술인께는 또 다른 질문으로 제가 기회를 갖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 문제의식을 갖고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이 연방제도 아니고 지역 분권이 크게 발전 안 된 가운데 지역 독식 현상이 어쨌든 계속 생겨온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치 품질을 좋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영원함만 이런 것이 아니라 가령 수도권도 잘 들여다보면 이제 벨트가 생기면서 아무리 뭐 선거 여건이 나쁘더라도 1, 2당의 경우 항상 그래도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는 선거구가 딱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저는 뭐 당선도 해보고 낙선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보면,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무조건 이기는 지역구,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진입과 퇴출도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 선거 구조 등 전체가 다 왜곡되어서, 그러니까 잘 나가는